자,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저는 희소의 영양 플러스 팀에서 단체 급식 및 실습과 식품위생을 맡고 있는 배미애라고 합니다. 어느덧 임용 시험이 끝났고요. 벌써 일주일이 좀 지났어요. 시간 되게 빠르죠. 요즘에 또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 시험 보느라고 또 긴장하셨다가 뭐 좀 감기라든지 이런 게 안 걸리셨나 모르겠어요. 또 그 이후의 것들도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에 건강관리 꾸준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단체급식 실습과 식품위생학 문제 풀이를 좀 해볼 건데요. 이미 또 여기저기서 보셔가지고 또 풀이를 좀 더 보셨으리라 생각이 좀 들고, 저희 단체급식하고 식품위생학 같은 경우에는 총 4문제가 출제되긴 했으나 문제가 조금 간단했었죠. 또 그래서 무언가 답에 여러 가지 답이 있을 그러한 문제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마 좀 다 답을 아셨으리라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단체급식 및 실습 같은 경우도 2문제가 출제됐었죠. 식품위생학 같은 경우에도 2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선생님들도 그런 거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 4문제를 위해서, 물론 문제 안에 문제가 또 있기는 하지만 크게 봤을 때 4문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저희가 공부했었어야 되고, 특히나 저희 과목 같은 경우에는 많이 외웠어야 되고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지를 딱 받아봤을 때 굉장히 간단한 문제여서 딱 아시는 느낌 받았던 문제들은 반가웠고 안심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들면서도 굉장히 좀 허무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들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들이 저와 같이 급식 현장에서 많이 일을 하셨던 분들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좀 반갑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서, 아니면 엉뚱하다기보다는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를 드렸지만 저희가 학교에서 근무를 해야 될 영양교사인데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라는 부분보다도 실제 급식 현장에서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온 것 같아서 좀 반갑기도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출제하시는 분들이 급식 현장에서 관련된 데서 좀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 라는 생각도 좀 하긴 했는데, 뭐 어쨌든 시험을 보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많은 거를 공부했는데 시험 전날까지 달달달 외웠는데 이런 문제가 나와서 또 굉장히 단답형의 문제들이 나와서 좀 허무하진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 제가 일단 이번 2024년도 문제 나온 거에 대한 총평을 좀 해보자면, 단체급식 같은 경우에 그쵸, 2점짜리 하나, 4점짜리 하나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이 2문제 모두 일단은 기본적인 기본 이론을 충분히 알고는 계셔야 돼요. 이것들을 급식 현장에 적용해야 되는 어떤 사례 형태, 그래서 대화 형태로 2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비교적 좀 간단하게 출제가 됐는데, 여기서는 실제 기본 이론을 조금 정확히 모르시고 급식 현장에만 사실 조금 익숙한 수험생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혼돈이 될 수 있는 문제도 좀 보여지기는 해요. 작년에도 그러한 문제가 좀 있었긴 했었는데, 또 서술형이긴 하지만 서술형 안에서 단답을 묻는 괄호형의 그런 문제들이 작년과 비슷하게 일부 좀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학 같은 경우에도 2점짜리 하나, 4점짜리 하나 이렇게 출제가 됐죠. 특히나 식중독이라는 그런 평가 요소 빠짐없이 또 나왔었고요. 또 학교급식에서 발생 빈도가 좀 높고, 또 학교급식과 실제 좀 관련성이 높은 그러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또 서술형 문제에서는 오래간만에 해썹이라고 하는 그 해썹 적용 사례라고 하는 평가 요소에서 직접적으로 대놓고 문제가 나왔죠. 근데 여기서도 서술형이긴 하지만 그 안에 단순 괄호형으로 해서 단답형 문제가 2개나 포함이 되어 있었고, 실제 이 해썹 관련된 부분은 급식 현장에서 실제 매일매일 하고 있는 관련성 높은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 이 부분까지도 이론 학습할 때 조금 깊이 아니면 좀 꼼꼼히 보지 못했던 부분이라면 자칫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 여겨져서 이쪽 부분에서 수험생들 간의 점수 차이가 좀 보여지지 않을까, 그런 총평을 좀 해보긴 합니다. 자, 그러면 다들 뭐 확인하셔서 아시긴 하겠지만 문제 하나하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체급식 및 실습입니다. 전공 A의 2번 문제였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식품 보관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벌써 답을 다 아시겠지만
조리사님하고 영양교사와의 대화예요. 이 대화를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것들을 바로 써야 되는지만 바로 보지 마시고요. 문제를 한번 그래도 꼼꼼히 읽어보시는 게 항상 중요하거든요. 제가 항상 수업 시간이나 강조를 드렸지만 문제 안에 키워드가 있고 문제 안에 답이 또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식품 보관 방법에 관한 얘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키워드고요. 영양교사 선생님은 식품을 보관할 때 선입선출이 용이하도록 진열해 주세요 했어요. 선입선출. 네, 알겠습니다. 라고 조리사님이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14kg의 구격에 고추장 너무 무거워서 나르기 힘들어요. 소독된 작은 용기에 나누어서 보관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해서 대용량 식품을 소분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괜찮아요. 라는 거죠. 고추장을 소량씩 나누어 보관하는 경우에 표시사항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자, 표시사항. 소분한 용기마다 무엇과 무엇을 반드시 기입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표시한 부분들이 키워드예요. 그랬을 경우에 여기는 저희가 문제에서 작성 방법에 뭐 지침서라든지 아니면 학교급식 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근거해서 쓰세요 라는 거 주의하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서는 전혀 그런 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표시사항, 대용량 식품을 나눴을 때 표시사항에서 써야 되는 반드시 기입해야 되는 표시사항 2가지를 묻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쓰면 되는데 딱 보셨을 때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유통기한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유통기한은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될 거라는 걸 생각하셨을 텐데 이 부분에서 조금 혼돈이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론을 공부하신 분이라고 하면 표시사항이기 때문에 표시사항에서의 가장 우선순위들이 보면 제품명, 유통기한, 뭐 원산지 뭐 등등등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대용량 식품을 소분했을 경우에는 먼저 표시해야 되는 게 제품명이에요.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뜯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품명이 표시사항 중에 가장 우선이고 그리고 나서 유통기한까지 이 2가지.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기타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학교에서 급식 현장에서 이런 일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소분을 해서 논다기보단 이미 이제 고추장을 오픈해가지고 쓰고 나서 보관을 할 경우에 요것들의 표시사항으로 유통기한 쓰긴 하는데요. 보통은 소분일자, 개봉일자 이런 것들을 표시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혼돈을 해서 간단하게 쓰셔서 좀 틀리신 분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제품이 무엇인지 뜯으면 모르기 때문에 그 제품에 있는 표시사항을 그대로 뜯어가지고 붙이는 경우가 현장에서도 많이 있기는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행동을 왜 하는지를 가끔 좀 잊어버리셔가지고 이 부분만 생각하기 쉬우신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대용량 식품인 고추장을 소분했을 경우에 표시사항 중에 가장 우선시되는 거 반드시 기입해야 되는 거 2가지는 먼저 제품명과 유통기한 또는 아직 권장하긴 하지만 아직 단계이긴 하지만요. 소비기한도 맞을 수 있는데 제품명과 유통기한이 여기서 원하는 정답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또 작년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좀 혼돈되는 문제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단체급식 및 실습 2번째는 전공 B에 있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화 형태로 이것도 문제가 나왔었죠. 여기는 영양교사와 식재료를 운반하는 배송 직원과의 대화입니다. 여기는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고 되어 있죠. 작성 방법을 보면 기억에 해당되는 기간을 쓸 것 해서 학교급식법에 의거해야 되고요. 니은의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했고요. 디귿과 관련하여 소고기의 최저 품질 등급을 숫자로 쓰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죠. 학교급식법에 의거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명칭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점짜리 서술형 문제인데요.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를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각각의 학교급식법, 그 다음에 지침서 이렇게 근거하라고 하는 단서가 붙었기 때문에 이걸 잘 확인을 하셨어야 되고요. 영양교사와 배송직원의 대화를 보면 건강진단서 새로 제출하셔야겠어요. 지난번에 제출했는데 재발급 받아야 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죠. 건강진단은 검진일로부터 얼마에 한 번씩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억에 해당되는 기간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급식법에도 나와 있고요. 저희가 이거는 뭐 문제풀이로도 많이 했었고 모의고사에서도 다뤄봤었고 했었죠. 보통은 건강진단이 이제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느냐도 저희가 언급 많이 했었죠. 검진일로부터다라고 하는 것도 계속 체크를 했었고, 또 보통은 1년에 한 번이지만 학교 급식은 학교급식법에 의거해서 6개월에 한 번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여러 번 강조를 했던 건데 나왔습니다. 실제 급식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조리사님들이라든지 급식을 다루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혹시 이제 배송 직원이라 헷갈리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요거 계속 언급했잖아요. 개인위생 6개월에 한 번씩 건강진단할 때 검진일로부터 한다. 또 배송해 주시는 납품업자도 반드시 똑같이 6개월에 한 번씩 한다. 계속 언급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뭐 틀리신 분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6이라고만 쓰면 되겠죠. 기간이니까 기억이군요. 6개월이라고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네, 준비하겠습니다 하면서 배송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납품 시간이 인근 학교와 겹칠 경우에 식재료를 먼저 납품하고 나중에 검수해도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네, 영영 선생님이 그렇게 되면 식재료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선 납품 후에 검수는 할 수 없어요. 대면 검수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대면 검수하죠. 대면이라는 건 뭐예요? 요즘 대면, 비대면. 대면이라는 건 얼굴을 마주보고 검수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것의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참여자를 포함하라고 했어요. 자, 이런 얘기 왜 들어갔을까요? 자, 이런 얘기를 써줬다라는 건 여기에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대면 검수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영양교사와 배송 직원이 같이 얼굴 보고 검수를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학교 급식은 검수 방법에서 대면 검수는 학교 급식뿐만 아니라 모든 급식에서의 검수 방법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배송 직원 입회 외에 영양사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는 교직원이나 학교 직원, 관계자, 학부모 등 2인 이상이 참여해서 복수 대면 검사를 하는 것이 학교 급식의 좀 특징이죠. 검수의 특징.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묻고자 하고 싶은 건 이 복수 대면 검사라고 하는 거를 묻고자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힌트를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니은의 대답은 이런 내용의 키워드가 들어가지면서 복수 대면 검사라고 하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지만이 맞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괄호 안에 디귿은 한우, 소고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학교 급식에 납품할 수 있는 소고기, 한우의 최저 품질 등급. 저희가 요거, 저희 위클리 퀴즈라든지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언급했던 문제입니다. 소고기 같은 경우 3등급이죠. 그래서 숫자로 3만 쓰면 여기 등급이 나와 있으니까 3만 써도 맞으실 것 같고요. 요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렇죠? 축산물 등급 판정 확인서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는 게 가장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라든지 3등급이라든지 축산물 등급 판정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 분도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 대면 검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정확하게 조금 파악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 복수라고 하는 키워드를 좀 빠뜨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 복수 검사가 들어가줘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식품위생학 같은 경우에 첫 번째는 전공 A의 3번이에요. 자, 식중독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식중독이 키워드죠. 식중독이라고 하는 건 매년 정말 빠지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너무나도 반갑게, 너무나도 쉽게 저희한테 문제를 주셨습니다.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바이러스의 명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식중독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에는 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이러스 식중독 하면 저희가 노로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계속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쯤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바이러스 식중독 중에 가장 많은 환자 수를 보였다. 그리고 식중독 환자와 접촉했을 때 감염될 수가 있다. 2차 감염. 그리고 주로 겨울철에 발생을 했었으나 최근에는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다. 저희 문제풀이에서도 엄청 언급을 했었죠. 그리고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었어요. 노로바이러스라는 거 다 쓰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니은에 해당되는 온도를 쓰는 것도요. 85라고 하는 온도 저희가 문제풀이에서도 모의고사에서도 계속 언급을 했었고 노로바이러스는 75도가 아니라 85도라는 게 좀 특징적이기 때문에 계속 제가 수업 때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아마 지금 그 학교 급식 시스템 해썹 시스템에서
CCP2의 한계 기준에 근거해서 쓸 것이라고 하는 또 친절한 또 힌트를 줬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75도도 생각나고 이랬을 건데 여기 또 폐류를 섭취했을 때라고 하는, 그러다 보면 우리 왜 75도긴 하지만 폐류는 85도잖아요. 가로 안에 넣고 설명 계속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로바이러스 하면 사실은 85도를 생각하시는 게 맞지만 여기에서 두 번이나 사실 좀 힌트를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85도라고 하는 온도를 정확히 다 썼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누구도 틀리면 안 되는, 저와 함께 수업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더더욱이나 틀리지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 식품위생화 전곡 B 문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해썹 시스템이라고 하는 평가 요소 중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대놓고 나온 문제입니다. 실제 급식 현장에서 뭐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해썹 중에서도 CP가 나왔어요. 그렇죠? 식품 접촉 표면 세척 및 소독입니다. 그래서 위의 요소, 한계 기준,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서 나왔죠. 그리고 세척제를 선택할 때 주의사항까지 CP2 그대로 제시가 됐습니다.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숫자를 쓰라고 했고요. 니은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학의 명칭, 디귿에 해당하는 최대 수치, 그 다음에 CP2와 CCP2의 위의 요소의 차이점을 서술할 것 해서 4점짜리 안에 이렇게 4가지의 문제가 제시가 됐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1번에 우리가 이제 식품 접촉 표면, 식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척 소독할 때 표면 온도가 몇 도 이상이 되는지를 저희가 이제 관리 기준으로 뒀잖아요. 요거는 CP2 아니더라도 저희가 세척이라든지 소독이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계속 언급했던 그런 부분인데 71도씨라고 하는 거. 요거는 다들 아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죠.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떤 온도까지 한계 기준으로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했지만 세척제, 잔류세제 농도를 확인하는 어떤 시약이라든지 그 세척제에 함유되어 있는 NaOH의 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조금 더 꼼꼼하게 보지 않았으면 이 부분에서 좀 놓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 잔류세제 농도 확인하는 지시약까지는 언급을 해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실제 급식 현장에서 테스트 페이퍼로 확인을 한다까지는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지시약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꼼꼼히 보지 못했었는데 이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게다가 급식위생관리 지침서에 근거를 하라고 했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다른 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페노프탈레인 용액 지시약이죠. 이 지시약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수산화나트륨이라고 하는 알칼리성, 염기성 그 세제에 닿았을 경우에 색깔이 변하잖아요. 이게 원래 무색인데 약간 분홍색, 붉은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잔류 세제가 남았는지를 확인하는 지시약. CP2에 그대로 써 있죠. 그리고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된 세척제 사용할 경우에는 그 함유량이 5% 미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아쉬운 선생님들이 생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저희가 이제 알면 쓸 수 있는 단답형이긴 한데 마지막 서술형에서 이 문제에서도 무엇을 원하는지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겠는데 CP2에서 지금 이건 CP2거든요. 자, 이것과 CCP2 식품 취급 및 조리의 공정에서 위의 요소의 차이점을 서술하실 거. 그래서 차이점이라는 거를 서술하라고 했을 땐 이것과 A와 B가 뭐가 다른지를 생각해 내셔야 되잖아요. 지금 CP2에서의 위의 요소는 미생물 생존이에요. 이 식품 접촉 표면에 미생물 생존이 하지 않도록 세척과 소독을 잘 하려고 하는 그러한 해썹이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거와 차이가 있는 것을 CCP2에서 찾아내야죠. 그런데 CCP2의 위의 요소가 생각이 안 나더라도 자, CCP2는 저희 많이 다룬 거잖아요. 식품을 취급하고 조리하는 거. 우리 식품 취급하고 조리할 때 어떻게 해요? 야채 같은 경우에 생야채 소독하죠. 그리고 가열해야 되는 거 가열 조리 공정. 그러니까 비가열 조리 공정, 가열 조리 공정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그것들은 다 똑같이 미생물의 생존을 위의 요소인 미생물 생존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방법인데 조리를 하는 경우에 저희가 조리할 때 교차 오염을 주의하잖아요. 이 교차 오염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떠올리시면 되죠.
그래서 교차 오염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서술할 것 했으니까 한 문장으로 봤을 경우에 그러면 제가 이제 매번 답을 쓸 때 문제에서 제시한 것대로 인용해서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잖아요. 자, CP2와 다르게 CCP2 공정에서는 이 교차 오염이라고 하는 키워드, 교차 오염도 위의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을 각각 가지고 와서 차이점이라고 하는 교차 오염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어서 서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점수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체급식 두 문제, 식품위생 두 문제에서 이렇게 총 네 문제가 나왔어요. 굉장히 단순하게 묻는 숫자를 묻는 그런 문제들도 좀 나왔고, 서술이라고 한다면 뭐 한 두 개 정도 밖에 나오진 않긴 했는데요. 정답을 다 확인하셨겠지만 어쨌든 조금 좀 많은 걸 공부한 거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다 아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반가운 그런 문제로 나왔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동안 시험 보느라 너무 애쓰셨고요. 예, 저랑 문제풀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